매일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신다면, 마늘즙을 공복에 드신다면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거의 20g. 마늘로 치면 대략 5에서 6쪽 정도를 매일 먹는 셈이죠. 우리 식탁에서 마늘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 마늘을 거의 매일 먹고 있을까요? 훌륭한 요리 재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신 70대 박민수 어르신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고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전약도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마늘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혈압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하니까 이분 생각에는 더 열심히 먹으면 약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즙을 한 컵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말이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 들어서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처음엔 잇몸이 약해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코를 풀었는데 휴지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멍이 저절로 들더래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말이죠. 결국 며느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보다 훨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내부 장기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무서운 증상, 혹시 최근에 겪으셨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늘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을 겪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제대로 된 마늘 섭취를 위해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어쩌면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마늘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조합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이 왜 응급실에 가셨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드시면서 마늘을 대량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혈압약과 혈전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생마늘즙까지 더한 거죠. 이건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하셔야 할 조합, 마늘과 혈압약 또는 혈전약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이 안 좋거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마늘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가 엉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둘이 만나면 효과가 2배, 3배로 강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와파린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경우 출혈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어르신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자주 나고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심하면 위장 출혈이나 뇌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매일 마늘을 12g 정도, 그러니까 마늘 4쪽 정도를 먹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던 중에 과다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마늘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과 치료라도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이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백내장 수술, 무릎 수술, 어떤 수술이든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마늘을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생마늘이나 마늘즙, 마늘 농축액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수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지혈을 하려고 해도 피가 계속 나오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마늘을 드시면 혈소판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늘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데 피가 계속 새어나오면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을 중단하시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박어르신은 다행히 신장은 괜찮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다른 환자분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에 좋다고 생마늘즙을 매일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심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마늘즙이나 마늘 농축 액기스는 절대 금물이에요. 음식에 조미료로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건강식품처럼 따로 챙겨 드시면 큰일 납니다.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전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나요? 최근에 수술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마늘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을 푼 다음엔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늘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할 때 나는 그 톡 쏘는 냄새, 바로 알리신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알리신은 얼굴이 두 개입니다. 한쪽 얼굴은 천사고 한쪽 얼굴은 악마예요. 먼저 천사 같은 얼굴부터 볼까요? 알리신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더 잘 흐르겠죠?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신장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됩니다. 또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마늘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신장의 손상을 크게 줄여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알리신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도 뛰어나고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2021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마늘가루를 섭취한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마늘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악마 같은 다른 얼굴입니다. 알리신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이라는 것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멈추잖아요. 그게 바로 혈소판들이 상처 부위에 달려가서 서로 손을 맞잡고 벽을 쌓기 때문이에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소판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신은 혈소판들이 서로 손을 잡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접착제가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박어르신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코피가 난 이유예요.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들을 복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들도 똑같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거기에 마늘까지 더하면 효과가 중첩되는 겁니다. 한 명이 벽돌을 쌓는 것도 힘든데 두 명이 동시에 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벽이 무너지겠죠? 이제 신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칼륨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 배출 능력이 뚝 떨어져요. 정상적으로는 사구체여과율이라는 게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게 60 미만, 심하면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0대의 12%, 70대 이상의 26.5%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70대 어르신 4분 중 1분은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 신장이 나쁜 줄 모릅니다. 신장은 기능의 50%에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마늘 9g, 그러니까 마늘 3쪽 정도에는 칼륨이 36mg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아무 문제 없는 양이죠.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생마늘즙을 한 컵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장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피부가 가렵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이건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잘못 알려진 속설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면 마늘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입니다. 마늘과 우유가 만나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과 우유의 지방 성분이 만나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인 성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 거지 마늘과의 화학 반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늘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신장이 괴사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것도 과장입니다. 실제로는 위장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생마늘의 매운 성분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해서
속쓰림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괴사까지는 아니지만 위장 건강에는 정말 안 좋죠. 마늘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미역국에 넣으면 안 되는 건 마늘이 아니라 대파예요.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지 마늘은 미역과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즉, 결국 마늘의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늘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말이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5가지 규칙만 지키신다면 마늘의 좋은 점은 다 누리시면서도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하세요. 첫 번째 규칙,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을 드신다면 마늘을 따로 건강식품처럼 챙겨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조미료 정도는 괜찮아요. 찌개에 마늘 한두 쪽 들어가는 정도, 고기 구울 때 마늘 곁들이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통째로 드신다거나 마늘즙을 따로 챙겨 드신다거나 마늘 농축 캡슐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만약 정말 마늘을 챙겨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보여드리고 상담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절해 주시거나 안전한 섭취량을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규칙,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 마늘을 중단하세요. 치과 치료든 백내장 수술이든 무릎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마늘, 마늘즙, 마늘 액기스, 마늘 캡슐 같은 걸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실수로 마늘이 든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진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마늘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규칙,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생마늘즙은 절대 금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생마늘을 통째로 드시거나 마늘즙을 마시면 안 됩니다. 대신 마늘을 익혀서 소량만 드세요. 찌개나 국에 들어가는 정도, 하루에 한두 쪽 정도는 괜찮습니다. 익히면 칼륨 함량이 약간 줄어들고 위장 자극도 덜하거든요. 네 번째 규칙, 일반 건강한 분들도 하루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생마늘은 하루 2쪽에서 3쪽, 익힌 마늘은 하루 4쪽에서 5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위벽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빈속에 생마늘에 매운 성분이 들어가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5번째 규칙,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다음에 바로 조리하지 마세요.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을 자르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마늘을 다지셨으면 도마 위에 그냥 10분 동안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리에 넣으시면 알리신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넣으시면 열 때문에 알리신이 파괴돼서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익혀서 드시는 게 위장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통마늘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위장 자극도 덜합니다. 항산화 효과도 여전히 유지되고요. 자,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최고의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둘은 혈관 청소부 듀오라고 불러요. 둘 다 혈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찌개나 국에 마늘과 양파를 함께 넣으시면 되고 고기를 구울 때도 마늘과 양파를 같이 구워서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둘 다 익혀서 드시면 위장 자극은 줄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원래부터 마늘과 양파를 같이 먹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좋아합니다.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죠. 방금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앞두신 분은 2주 전부터 중단하고, 신장 안 좋으신 분은 생마늘 금지하고, 일반 분들도 하루 2쪽에서 3쪽만 드시고 다진 후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박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마늘 섭취를 중단하신 후에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정도만 드시고 따로 챙겨 드시지는 않으세요. 혈압약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 수술을 앞두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적당량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 정보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속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된 상담 후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박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없기를, 작은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약봉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이요. 만약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늘 섭취량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작성,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참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신 어르신. 감을 좋아하신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추석 명절 직후에 제 진료실에 오신 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김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요. 추석에 손자가 사온 감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며칠 동안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뭔가 이상하셨대요.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꽉 찬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명절에 과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엔 식사를 전혀 못하실 정도로 메스꺼움과 구토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죠. 응급실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 어르신의 위 안에 주먹만한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장 결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석은 생소하실 겁니다. 위석은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뭉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 100명 중 약 0.4명, 그러니까 1000명 중 4명 정도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하지만 특정 분들에게는 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김 어르신처럼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위 수술을 받으신 분,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어르신의 위 안에 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을 드시면 변비가 생긴다, 신장 결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 안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위석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위험이 몇 배나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김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이 위 안에서 어떻게 돌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만약 위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김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겪으신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김 어르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명절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부근이 너무 아프고 뭔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셨대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고 조금만 드셔도 바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분들 말씀이 평소에 식사를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더 무서웠던 건 김 어르신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배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손으로 배를 누르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답니다. 위 내시경 검사 결과 김 어르신의 위 안에는 주먹 크기의 검은 갈색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기구로 건드려 보니까 마치 돌처럼 딱딱했어요. 이게 바로 감으로 만들어진 위석, 전문 용어로 감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상복부 통증입니다. 명치 부근이 묵직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됩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위 안에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조기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입니다. 먹으면 불편하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죠. 특히 어르신들은 며칠만 제대로 못 드셔도 금방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배에 가스가 차고 팽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위석 때문에 위의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배가 북 하고 불러오면서 불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석을 그냥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위궤양입니다. 단단한 위석이 위벽을 계속 눌러서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심하면 위에 구멍이 뚫린 이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위출혈입니다. 위석 때문에 생긴 궤양에서 피가 나는 거죠.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변을 보게 됩니다. 출혈이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장폐색입니다. 위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위석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 이런 장폐색이 발생합니다. 장이 막히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위석이 장으로 내려가서 솥장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토하고 대변도 안 나오고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결국 응급수술로 장을 열어서 위석을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빈혈이 있습니다. 위석 때문에 조금씩 계속 피가 나면 서서히 빈혈이 생기는 거죠. 어르신들은 빈혈이 생기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위석에 가장 취약할까요? 세 가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위암이나 위궤양 때문에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 수술을 받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을 드시면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김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셨어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으면 합병증으로 위 무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위석이 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같은 양의 감을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분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신 70대 어르신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김 어르신도 당뇨병을 앓고 계신 70대 초반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석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본인은 그냥 맛있는 감을 드신 것뿐인데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근에 감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댓글에 감위석 이 세 글자만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공유 한 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이 계신 단톡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감이 위 안에서 돌처럼 굳어져지는 걸까요? 김 어르신의 위 안에 있던 위석은 검은 갈색빛을 띠칠고 있었고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내시경 기구로 건드려 보니 정말 돌처럼 딱딱했어요. 심지어 그 안에 감 씨앗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범인은 바로 탄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감을 드실 때 떫은 맛 느껴보셨죠? 특히 덜 익은 감을 먹으면 입안이 오그라드는 그 느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위 안에서 위산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시멘트가 물을 만나 굳어지는 것처럼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단단하게 응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에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같은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 말입니다. 탄닌이 위산과 반응해서 만든 끈적끈적한 물질이 이 섬유질을 마치 풀처럼 뭉쳐버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이면서 점점 더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과 밀가루가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계속 치대면 끈기가 생기면서 하나로 뭉쳐지죠. 위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탄닌과 위산이 만나 반응하고 거기에 섬유질이 더해지면서 점점 큰 덩어리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의 감을 먹으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일 때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거든요. 위는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위산을 팍팍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고농도의 위산이 탄닌을 만나서 반응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신 후에 감을 후식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위 안에 다른 음식들이 있으니까 위산이 희석됩니다. 탄닌과 위산의 반응도 약해지고 위석이 생길 확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복에 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김어르신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감부터 드셨던 겁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 당뇨병까지 있으셔서 위 운동도 느린 상태였고요. 그러니 위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 궁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음식들 정말 위험할까요? 첫 번째, 감과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고구마를 드시면 위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된 위산이 감의 탄닌과 만나서 위석 형성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감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깁니다. 둘 다 소화가 느린 음식이거든요. 위 안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 반응하니까 위석이 생기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구워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이 조합의 문제는 탄닌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감에도 탄닌, 도토리묵에도 탄닌. 이렇게 탄닌을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닌은 장 점막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이 오그라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 장 운동이 느린데 탄닌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빈혈입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탄닌과 철분이 만나면 탄닌산철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과 게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과 게의 조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부에서는 게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결합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단백질이 문제라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다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게와 감 둘 다 성질이 차가운 음식입니다. 속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이 이 둘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게가 상했다면 당연히 식중독에 걸리겠죠? 하지만 이건 감 때문이 아니라 상한 게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섬유질을 시멘트처럼 뭉쳐버리는 게 위석의 원인입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 농도가 높아서 훨씬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위산을 더 늘리고 도토리묵은 탄닌을 2배로 만들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 이해하신 거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은 어떻게 치료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급실에서 위 내시경 검사로 위석을 발견한 후 김 어르신께 특별한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뭐였을 것 같으세요? 수술? 약물? 아닙니다. 바로 콜라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시는 그 탄산음료 콜라 말입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깜짝 놀라셨대요. 병원에서 콜라를 마시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셨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입니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문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어떻게 콜라가 위석을 녹일까요? 콜라의 pH는 2.6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산성이에요. 정상 위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강한 산성이 가미석의 표면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콜라의 이산화탄소 기포가 위석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섬유질 덩어리를 분해합니다. 김 어르신은 하루에 콜라 1.5리터를 이틀 동안 마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위석이 부드러워지면서 작은 조각들로 부서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시경 기구로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더 작게 부수고 생리식염수로 씻어냈습니다. 작아진 조각들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배출될 수 있었어요. 수술 없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위석이 콜라만으로 완전히 녹는 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콜라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약 23%에서 47%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콜라로 위석을 부드럽게 만든 후 내시경으로 추가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미석은 일반 식물 위석보다 더 단단해서 콜라만으로 완전히 녹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콜라가 위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위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 안을 직접 보면 위석이 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진단이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위석이 작고 부드러우면 콜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단단하면 내시경 치료를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석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지 예방 수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위험군은 감 섭취를 극도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위 수술을 받으신 분, 65세 이상 어르신은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1개, 그것도 아주 조심해서 드세요. 두 번째, 절대 공복에 감을 드시지 마세요. 식사를 하신 후 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위 안에 다른 음식이 있어야 위산이 희석되고 위석이 생길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부터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 감 껍질은 꼭 벗겨서 드세요. 감 껍질에 탄닌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 부분, 그러니까 감 꼭지 부분도 탄닌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도려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일주일에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며칠 연속으로 매일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김 어르신도 사흘 연속으로 드셨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5번째,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감과 철분제를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까요. 아침에 철분제를 드셨으면 감은 저녁에 드시는 식으로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6번째, 위험한 음식 조합을 피하세요. 고구마와 감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도토리묵과 감도 같이 드시지 마세요. 한 끼 식사에서 이런 조합이 나오면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감보다 홍시가 더 안전합니다. 홍시는 익으면서 탄닌이 불용성으로 변하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시는
위석을 만들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감을 드실 거면 완전히 익은 홍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감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틀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다행히 콜라 치료와 내시경 치료로 위석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6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뇨병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이제는 감을 아예 안 드신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이 6가지 수칙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어르신은 콜라 치료와 내시경 치료를 받으신 후 사흘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처음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밥 한 숟가락도 못 드시고 배는 불러오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한 달 후 외래 진료에서 배웠을 때 김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감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무섭다고. 하지만 덕분에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김어르신은 지금 6가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당뇨병 관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식사 습관도 많이 개선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열심히 알려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의 진짜 위험은 위 속에서 돌처럼 굳는 위석입니다. 신장 결석이 아니라 위석입니다. 감의 탄닌이 위산과 만나서 섬유질을 시멘트처럼 뭉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장폐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 위 수술 받으신 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위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을 드실 때 정말 신중하게 아니면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공복에 먹지 않고 고구마나 도토리묵과 함께 먹지 않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1개 정도만 드세요. 껍질은 벗기시고요.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위석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셔서 늘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지친다면 이 간식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제 진료실에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김철수 어르신이셨죠. 은퇴하시고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진료실에 찾아오시기 1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은 게 아니라 마치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띵하다고 하셨어요.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해도 안개가 낀 것처럼 개운치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등산길에서 자꾸 뒤처지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앞장서서 휙휙 올라가셨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뒤따라오는 부인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충곤증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침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덜컥 겁이 나신 겁니다.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혹시 김철수 어르신처럼 자고 일어났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유독
아침 시간에 몸이 붓거나 머리가 무겁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증상을 느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사이 여러분의 몸이 밤새도록 공격을 받았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철수 어르신처럼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챙겨 드시던 어떤 음식이 오히려 그 공격을 부추기는 원인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밤 정성껏 챙겨 먹었는데 그게 몸을 망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아침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왜 유독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 이 기상 시간에 응급실이 가장 바쁜지,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배신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혈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분께 평소 어르신의 수면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유독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에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걸까요? 통계적으로도 아침 기상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비율이 46.1%에 달합니다. 하루 중 거의 절반이 이 4시간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혈압 변동성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졌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준비하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혈압의 조절 장치가 고장난 분들은 이 아침 시간에 혈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버립니다. 제가 부인분께 여쭤봤을 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께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고시는데 그게 그냥 고는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컥 하고 숨이 멎는 순간이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숨이 한참 멈췄다가 푸아 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일이 하룻밤에도 몇십 번씩 반복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여러분, 이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내내 1분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살짝 졸랐다가 푸는 것을 수백 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숨이 컥 하고 멎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는 비상사태다, 주인이 죽겠다 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당장 뇌로 산소를 보내라고 온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심장과 혈관은 어떻게 할까요? 뇌를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혈압을 쥐어짜서 올립니다. 200, 250까지도 폭발적으로 혈압이 치솟는 겁니다. 이 끔찍한 전투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하룻밤에 수백 번씩 벌어지는 겁니다. 8시간 내내 혈관은 목이 졸렸다가 폭발했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과연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밤새 시달린 혈관이 가장 약해진 시간, 바로 혈압이 다시 요동치는 새벽과 아침에 결국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70%가 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없는 사람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8배까지 높아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바로 이 시한폭탄을 매일 밤 안고 주무셨던 겁니다. 본인은 그저 피곤해서 코를 곤다고만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르신은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본인도 모르게 매일 밤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 얘긴가?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 중에 코 고는 분이 계신가요? 코 고는 거 절대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지 마시고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 불길에 부은 기름이 뭐였냐고요? 바로 김철수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챙겨 드시던 그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마트에서 파는 볶은 견과류는 소금도 많고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비싼 생호두와 생아몬드를 사셨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프라이팬에 직접 그걸 볶아 드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건강을 살뜰히 챙기시는 어르신 같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고소한 맛을 더하려고 거기에 기름을 살짝 둘렀고 짭짤해야 맛있다며 소금도 솔솔 뿌려서 볶아 드셨던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맞추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못 맞추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이 홈메이드 소금 플러스 기름 볶은 견과류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행동이었는지 견과류에 대한 7가지 진실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소금입니다. 어르신은 홈메이드니까 건강하다고 하셨지만 소금을 넣는 순간 이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낮보다 10%에서 20% 정도 뚝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심장과 혈관도 쉬는 시간이죠. 그러려면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소변 등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에 소금, 즉 나트륨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물을 빼내는 배수구를 꽉 막아버립니다.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혈관 안에 갇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혈압이 폭발하려 하는데 소금이 혈액의 양까지 늘려버리니 댐에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배수구까지 막아버린 꼴입니다. 그럼 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겠죠. 이게 바로 야간 고혈압의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 기름을 왜 또 두르셨을까요? 피칸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그 자체로 이미 80%에서 90%가 지방입니다. 물론 이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견과류 속의 이 좋은 기름은 우리 혈관 벽에 낀 물때나 기름때를 닦아주는 청소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쁜 포화지방이나 소금을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깨끗한 청소솔에 시멘트 반죽을 묻혀서 혈관을 문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관을 닦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김 어르신도 호두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호두를 먹으면 가슴이 아파서 심장에 안 좋다는 방송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아픈 게 아닙니다. 밤늦게 기름진 호두가 들어가니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가 타는 듯이 아픈 겁니다. 이걸 심장 통증으로 오해하신 거죠. 호두 자체는 혈관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 잣은 어떻습니까? 잣은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건 편식의 문제입니다.
잔만 매일 한 트럭씩 드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은 전혀 안 드시면 불균형이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찬으로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는다면 잣 조금 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균형의 문제지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째, 헤이즐넛이나 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품들입니다. 여섯째, 마트에서 파는 아몬드나 피스타치오. 문제는 소금 간입니다. 원물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사실 때 반드시 무염이라고 쓰인 걸 사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김어르신이 피하려고 하셨던 상업용 혼합 견과류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하게 설탕과 소금, 시럽으로 버무려진 것들이죠. 이건 어르신이 집에서 만드신 것만큼이나 나쁩니다. 설탕은 혈당을, 소금은 혈압을 동시에 올려버리니까요. 밤 9시 넘어서 이걸 먹는 건 앞서 말씀드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이 보이시나요? 견과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밤 9시 이후라는 늦은 시간과 소금과 설탕이라는 첨가물, 그리고 한 줌 이상이라는 과도한 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드실 계획이셨습니까? 혹시 김철수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의 찬장과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에 도움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덜컥 겁이 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철수 어르신께 당장 실천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명쾌한 실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가장 먼저, 적을 알기 위해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받으셔야 하는 필수 검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 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맥박이 뛰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뭐냐면 우리 뇌로 올라가는 피의 80%가 지나가는 메인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에 녹이 슬었는지 찌꺼기가 껴서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검사 하나로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70에서 80%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 검사입니다. 제가 앞서 뇌졸중의 원인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말씀드렸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피떡을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숨바꼭질을 아주 잘합니다. 병원에 와서 잠깐 검사할 때는 멀쩡하다가 집에 가시면, 특히 밤에 주무실 때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24시간 동안 심전도 기계를 몸에 붙이고 생활하는 홀터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시다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밤새 내 목을 조르던 그 범인, 수면 무호흡증을 잡는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뇌파, 호흡, 산소 수치, 심장 박동을 전부 확인합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양압기라는 치료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 내 몸의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 김철수 어르신의 견과류 시간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시간입니다.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등산을 가시기 전이나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는 견과류는 하루 종일 활동하는 데 필요한 좋은 에너지원이랍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소금, 기름, 설탕 절대 안 됩니다. 마트에서 무염, 무첨가라고 쓰인 원물, 즉 생견과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볶기만 한 것을 사십시오. 셋째, 양입니다. 딱 한 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오목하게 펴보세요. 거기에 담기는 만큼입니다. 그람수로 따지면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몸에 좋다고 한 봉지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별법입니다. 가짜 신호와 진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날 때 핀 하고 어지러운 거요? 그건 뇌졸중이 아니라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피가 머리까지 못 따라간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10초만 숫자를 세고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지만 어지러운 것과 동시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이건 10초 쉴 시간이 없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아닙니다. 이건 뇌졸중입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밤에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도 오해하셨죠? 이건 위산 역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쓴맛이 나죠? 상체를 일으켜 앉으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심장 문제는 다릅니다. 식은땀이 나고 왼쪽 어깨나 팔 안쪽으로 통증이 뻗칩니다. 자세를 바꿔도 똑같이 아픕니다. 이건 위산 역류가 아닙니다. 119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분 다짐이라고 댓글에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김철수 어르신께서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그토록 무거운 표정으로 아침이 지옥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침 등산은 좀 어떠실립니까? 어르신께서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는 게 기다려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예전처럼 등산길에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걷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밤새 들쭉날쭉 치솟던 혈압은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걱정했던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도 좁아졌던 혈관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김철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셨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 후에 양압기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답답하고 어색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본인이 먼저 느끼셨대요.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요. 어르신의 부인 말씀이 이제는 코 고는 소리 하나 없이 아기처럼 조용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밤새 목을 조르던 범인을 드디어 잡은 겁니다. 물론 그 홈메이드 소금 견과류는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제는 매일 아침 9시 등산 가방을 챙기시면서 무염 견과류 한 줌을 그렇게 꿀맛처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모든 게 제 덕분이라고 하셨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압기를 참고 주무신 것도 30년 넘게 이어온 야식 습관을 단칼에 바꾼 것도 바로 김철수 어르신 본인이셨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유독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면
절대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수면 무호흡증과 야간 고혈압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했다는 SOS 신호입니다. 둘째, 견과류는 훌륭한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밤 9시 이후의 견과류, 소금 간이 된 견과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원물로 딱 한 줌만 드십시오. 셋째,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내 경동맥 수도관은 깨끗한지, 내 심장은 엇박자로 뛰고 있지는 않은지,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검사, 그리고 수면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김철수 어르신처럼 얼마든지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9시 이후에는 깨끗한 물 한 잔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그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제 진료실에서 아픈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동네를 산책하시고 뒷산을 오르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몇 배 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가뿐한 아침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